오늘 발제는 우선 정권 교체, 검찰 개혁, 결국은 경제 개혁이다 이런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가 있었죠. 정권 교체 때 사실 그때 굉장히 희망이 많았고 기대도 많았고 꿈도 많았습니다. 저도 뭐 정권 교체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좀 바뀌겠다.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도 바뀌고 좀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권 교체를 하고 지금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국민이 실질적인 삶은 좋아진 게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집값이 폭등했죠. 집값이 폭등하고 뭐 괜찮은 일자리나 계속 부족하고 자영업자도 계속 장사하기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은 다 좌절하고 또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인 것은 적폐라고 불렀던 구학은 아주 펄펄 살아서 다시 돌아왔죠.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통합당이 생기면서 또 뭐 이제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그냥 다시 살아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또 실패했을까?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주어진 시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미래를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간단합니다. 정권 담당자의 무능, 무지, 오만, 탐욕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사람들 여러 과정에서 만나봐서 얘기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딱 느낌은 이분들은 내가 하면 잘할 거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면 잘한다. 또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갖다 무조건 내가 하면 잘하겠다.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지만 아주 작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별로 크게 뭐 언론에서 보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가 뭐냐면 2018년 8월 26일 날 황수경 통계청장을 교체한 거예요. 경질한 거지.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했습니다. 결국 이 통계라는 건 경제를 분석하는 경제를 해석하는,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이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경질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통계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온다는 겁니다. 통계가 그럼 경제를 잘하면 통계가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고 통계가 잘 안 나오고 우리가 통계를 잘못 만들었다 니들이 이래서 통계청장을 경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울면서 나갔죠.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 1년 몇 개월 지나서 나갔습니다. 지금 이건 좀 경제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전혀 안 믿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거의 신뢰를 잃은 거죠. 이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거 사실은 경질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일인데, 유선주 공정위 국장을 해제한 일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금년 초까지 계속 문제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라져 간 건데, 이분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좀 공정위를 좀 잘 만들어보고 이분이 사실 가습기 피해 사건을 다 들춰내서 피해자들을 자기 보상해주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근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피해자들은 이분을 뭐라고 할까 그냥 뭐 어떤 구세주처럼 모시고 있는 분인데 이런 사람이 공정위 개혁 과정에서 이제 김상조 지금 실장이죠. 그때는 공정위원장이었는데 둘이 갈등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3자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그냥 직위 해제하고 내보낼 수 있었을까? 이 두 사건은 아마 이 정부가 뭐 큰 잘못들 많지만 아주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묘하게도 여자분들입니다. 다 이렇게 이 정부가 여성을 굉장히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두 여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치고 또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판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검찰 개혁 얘기를 저는 이거 검찰 쪽 일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짚어보면 이게 누구 생각하는 게 일반 국민이 하나로서 이게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를 생각해봤어요. 평생 살면서 검찰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다수의 국민.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아주 소수만 문제가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아주 민간인 사찰했잖아요. 그때 민간인 사찰된 사람이 별로 있었을까요? 거기도 소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까지 있었는데 이런 게 없었으면 되는 거지. 사실 왜 검찰개혁? 뭐 필요도 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해야 할 과제이지만 여기에 정권을 걸었다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떠들고 이제 얘기하고 강의하고 하는데도 저도 이제 계좌 추적을 한번 받았어요. 응? 이명박 정부 때. 근데 계좌 추적 받으면 계좌 추적 끝나고 한 3개월쯤 있으면 은행에 통보가 와요. 네 계좌가 뭐 어느 검찰청에서 뭐 동부지청에서 수사 목적으로 이렇게 계좌를 조사해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에 가서 알아봐라. 우리는 뭐 자료만 줬다 이거예요. 은행에다 우리가 자료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검찰 와서 저한테 이명박 정부 때 제 계좌를 탈탈 털고 갔는데도 문제 없으면 귀찮아서 안 갔죠, 검찰에. 그래서 왜 내 계좌 털어봤냐고 얘기할까 하다가 뭐 부르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어떡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검찰이라는 게 그냥 저 정도에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도 실제 별로 그렇게 걸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이 정부가 검찰 개혁을 열심히 했는지 명을 걸었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이분이 사실 이렇게 그렇게 가시지 말고 사실까지 살아남았어야 됩니다. 살아남아서 지금 이럴 때 뭐 정부에 따끔한 얘기도 하고 또 뭐 국제사회에 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우리는 이 퇴임 대통령이 그런 신분이 없잖아요. 다 돌아가셨거나 감옥 쏘가거나 다 지금 뭐 그냥 뭐 재판받고 있거나 슬픈 나라죠.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어떤 건데 그러니까 다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네? 뭐 지금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 잘 뽑은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를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힘드셨더라도 자기가 그 극복하고 살아남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라가 좋아지는데 본인이 꿈꿨던 생각했던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더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쇠락하고 망해가는 공통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눠보고 제가 그 나름 그냥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지만 한국 경제를 평생 고민했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가서 이게 뭐 경제를 고민하는 경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와 특권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정당한 이익 추구가 제약을 받을 때 어떤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람이 경제 활동, 이익 추구가 규제를 받을 때 이러면 이게 심해지면 경제가 위축되고 쇠락해 간다. 두 번째는 특권 계급의 발호로 경제적 성과가 정당하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가 두 가지다. 잘못된 규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제 혁파, 규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다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권층 있어. 특권이 이제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다 특권층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가 심하게 나타나면 경제는 쇠락하게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도 이런 원인에 망한 거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망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본주의 국가, 뭐 왕조 국가도 이런 걸 잘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동의를 하고 제 나름 내린 결론이에요. 그럼 이것을 한국에 적용해 보자. 한국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규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건 사업을 해본 사람을 다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체로 드러난 게
그 세계 경제 포럼 같은데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만들면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가 조금씩 뭐 로비해서 그런지 바뀌고 있지만 그 전에 한 2018년, 16년까지는 한국에서 가장 못하는 게 바로 규제다. 그다음에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 막 그냥 한 150이 즉 아프리카 국가 수준이 나와요. 우리가 뭐 IT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이 그 사업하시는 분이 주로 현장에 기업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규제 철폐, 규제 완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얘기는 필요하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그대로 적용되고 또 하나 특권 문제는 우리는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보상 체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이제 이 시장이 뭐 잘못돼서 시장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사실 그거가 맞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잘못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 특권층이 생긴 거다. 그게 제가 뒤에 설명 뒤에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핵심 엘리트 그룹들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숨은 적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 충이라는 말도 써요. 요새 사람들이 충이라는 말 쓰잖아요. 세금을 충내는 사람이죠. 이게 대부분 저기 공공부문 종사자다. 특권층이 된 공공부문. 그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피부로. 다 젊은이들이 뭐 되고 싶어요? 다 공무원 되고 싶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되고 싶습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가 자기가 하는 일, 힘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만한 보수를 받는다면 또 다른 길을 찾을 거예요. 거기는 가면 너무 쉬워요. 왜 국회의원 되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뭐 국회의원 별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폼 잡을 수 있는데 보수도 많고 혜택권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장차관도 마찬가지고 공기업사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을 넓게 보면 뭐 교수도 다 공공부문들이고요. 뭐 국공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저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 사립대학도 사실 공공부문에 가깝다. 그리고 의사도 사실 공공부문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민간부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사도 공공부문이고 왜냐하면 의사들의 수익 거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에서 나와요. 그 의료보험은 세금하고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공공부문이고 민간 부분이야 되는 금융도 이제 공공부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왜냐하면 금융기관을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금융도 이제는 거의 공공부문화돼 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야말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아주 팔자가 편합니다. 공무원만 되면 국공만 되면은 평생 우리나라 편하게 살고 노후까지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노량진 가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성장도 하는 건데. 그리고 집값 집세 문제 있죠.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부동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실책,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남을 실책이 되는 게 집값인데 이게 이제 집값이 특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뭐 이것도 시장의 수요 때문에 오른다.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근데 그런 사회 결과고 특혜를 줬어요. 우리는 경제를 좀 분석해보고 특히 금융하고 부동산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한국에서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거 바보예요. 진짜 엄청난 도덕적 자제력이 있어야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에 특혜를 줬어요. 처음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 특혜는 별로 줄이지 않고 새로 사는 걸 어렵게 하고 있어요. 신규 대출을 어렵게 하고 대출을 어렵게 해서 새로 사는 거. 그렇다 보면 이 부동산 이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이 밥자리 그러니까 식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먹고. 참 나쁜 정책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특혜는 계속 특혜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정부 들어 특혜를 엄청나게 늘린 게 있어요. 특히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가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늘려갖고 그건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집값 집세가 시장 원리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특혜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국 경제 문제를 살펴봤고 다음에 한국 경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미래당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미래가 궁금하죠. 근데 미래는 예측이라고 저는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해보고 이렇게 전망은 해보지만 제가 이제 뭐 한국은행에 있을 때 경제 전망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우스갯소리로 전망은 어떻게 왜 하느냐? 틀리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농담도 합니다. 항상 틀리는 거니까. 근데 예측도 이게 틀리고 왜냐하면 예측이 맞으면 이상한 거죠. 예측은 미래는 오늘까지 이게 자기 결정이 미래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이건 매일 바뀔 수 있잖아요. 내일 또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도 대략 보자. 큰 흐름을. 그래서 이제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봤어요. 2018년이 34,4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진짜 많은 희생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는 100달러가 안 됐으니까 1950년대 100달러가 안 되는 수준에서 34,400달러까지 왔습니다. 경이적인 이런 수준이고 2019년에는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식 숫자는 안 나왔는데 이거 뭐 2019년 경제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를 아는 사람은 짚어보면 대략 합니다. 32,000달러 정도. 약간 안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변수는 있지만 그럼 금년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32,000달러가 조금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 2030년쯤엔 어떻게 될까? 더 내려올 것 같고 잦죠.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전망해 보니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한 3만 5, 6천 달러까지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립적인 정도로 중립해 본다면 그냥 지금 수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만 3천, 2천에서 그냥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잘 살던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슬픈 얘기죠, 그죠? 지금이 가장 잘 살던 시기가 될 수 있다. 미래가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하는 사람, 특히 뭐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뭐 특히 뭐 이렇게 뭐 예산을 막 쓰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경제가 계속 지금까지 성장한 대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한국 경제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꺾이고 그게 이제 이 달러 기준으로 나타난 건데 원화 기준은 뭐 우리가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더 커질 수 있지만 달러 기준은 냉정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면 환율은 또 올라서 달러 기준으로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 저 같은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현실을 보는 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시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100달러는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사는 거니까 이 지금 33,000달러의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뭐 뒤로 물러나도 그거 다 잘 견뎌낼 수 있는데 이 젊은이들 기성세대는 현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 죽을 건데 젊은이들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일본하고 비교할 때 일본은 1995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추세면 4만 달러에 거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일본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중간 쪽에서 우리가 노력할수록 일본에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개혁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절실한 꼭 해야 되는 경제개혁 과제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젊은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 세대에서는 알아서 뭘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뭐 다 듣기 좋은 구호, 그럴듯한 수사입니다. 수사, 말장난으로 사실 국민을 현혹한 거예요. 그 정치인들은 그게 업이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자기한테 표가 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도 그런 거고요. 녹색 성장, 창조, 포용, 혁신, 소득주도 성장, 또 최근에 어디서 민부론도 나왔죠, 그죠? 그 잠깐 보다가 아이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이게 전부 그냥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런 구호나 그럴듯한 수사는 세상 사는 사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본 개혁 방안은 어떻게 될까? 일단 당연히 규제 혁파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규제 혁파를 위한 기본은 경쟁 확대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진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규제 혁파 수단은 경쟁 확대다. 특히 진입 장벽을 푸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하게 하는 거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규제 혁파다. 사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규제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걸 큰 조직을, 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많이 못했지만 꽤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사실은 그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때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실질적인 효과가 작지만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게 경제에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있어야 되고. 뭐 당연한 거. 집값은 이제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향 안정을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주어진 특혜를 없애가는 겁니다. 최소한도 부동산에 대한 특혜가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실물 생산 활동보다 훨씬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너무 좋아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냥 건물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사업 잘해서 돈 좀 모으고 사업 잘할 때 정리한 다음에 어디 역세권에 뭐 빌딩 하나 사서 1층에 스타벅스 하나 넣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솔직한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뭐 그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렇게 안 되게 계속 사업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건 경제가 나라가 하늘 길입니다. 돈이 흐르고 많은 것은 세제나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특혜를 줄일 수 있고 정부가 지금까지 특혜를 쌓아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렇게 몰리는 거지. 그냥 뭐 우리나라 땅덩이가 좁아서 한국 사람이면 유독 부동산을 좋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뭐 사회주의를 안 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땅을 전부 국가 소유로 해야 된다. 그러면 땅값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이 국가 소유인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이가 어디겠습니까? 중국, 대만, 홍콩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홍콩의 집값 보세요. 상해하고 북경 이런 데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보고 한국, 서울, 강남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여기 홍콩 집값은 뭐 더 무섭고요. 그러니까 땅을 국가 소유로 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 나라가 망하고 이러는 게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잘하는 나라도 있고 사회주의에서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뭐 유럽의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민주주의를 하지만은. 걔들 사민주의라는 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거 뭐랄까 이념 이런 걸 벗어 던지는 게 경제를 보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하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요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국민 경제에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는 사회가 되는 거다. 경제를 만드는 거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은 경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를 받는 게 좋은가? 일단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받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시장 속에서 자기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제도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공무원들, 교수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분야들, 공공과 관련된 공기업들 이런 부분은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여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농민이 잘 살아야 됩니까? 여기 농협 직원이 잘 살아야 됩니까? 농민이 잘 살아야죠. 국민이 잘 살아야 됩니까? 공무원이 잘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꾸며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힘들고 위험한 일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제가 사는 거 지금 농촌에 삽니다. 농촌에 사는데 저랑 왕래하시는 농민이 계세요. 75세쯤 되신 저랑 연세쯤 많은데 제가 젊었을 때 공무원 될 수 있었다. 면석이 될 수 있었다. 근데 그거 안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이 짓 한 농사 짓고 여기 겨울 동안에 나가서 뭐 목수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많이 벌었다.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된다. 너무 후회스럽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농민이
구급 공무원이나 이런 거보다 더 보수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보수 시기가 더 정상적이었죠. 못 살았지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일자리 우리나라가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나쁜 일자리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것을 뭐 거의 포기하고 있잖아요. 현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정부 출범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전광판도 만들고 그랬는데 뭐 실제 괜찮은 일자리 좋아진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책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다. 진짜 아주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과 동시에 직무급을 도입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적다고 그래서 공무원 증원을 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적은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 반쪽을 못 본 게 뭐죠? 공무원이 보수가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 많은 공무원을 증원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원하는 거 좋지만 보수를 제가 이 얘기를 그 정책 만들 때 가서 얘기했어요.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하는 첫 번째 발돋움이 저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이 임금을 지금 한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절감된 여성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일단 구급공무원도 채용해봐라. 그럼 당장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거 왜 안 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게 바로 대통령부터가 세금충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한 거고 뭐 장차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의사 등 증원, 의사를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구 대비. 지금 우리가 요새 그 코로나19 이게 했는데 지금 저는 걱정이 뭐냐면 그 환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 우리 의료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의사 수가 적으니까. 의사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의사도 많을 거고 지금도 의사들 과로합니다. 수련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가면 진짜 의사들 부족하고요. 또 공공부분, 외과 이렇게 거기 의사에 돈 좀 잘 안 되고 의료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운 데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나 지방의대 이런 거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 밀착형이고 공동체 금융기관을 신설을 해야 된다. 이래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게 민간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게 신설을 안 해서 규제를 하니까 다 공공부문화된 거예요. 여기를 설립을 해주면 돼요. 설립을 해주는데 우리는 이런 지역 밀착형 금융이나 공동체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크를 한 2개 지금 만들었죠, 그죠? 근데 그건 뒤에 얘기하지만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는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은행이지, 그러니까 소형 은행 그리고 사람을 많이 쓰는 은행을 만들어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도 사람을 많이 쓰는 산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척추교정의사나 스포츠 재활의사, 독립금융상담사, 탐정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는 직업입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다 괜찮은 직업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되려면. 이런 직업들을 만들어주면 지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만들어 이런 직업이 나오면 척추교정의사 하나 나오면 한 몇만 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 또 그 교육기관도 생길 거고 당연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교수의 겸직, 퇴직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낙가산 원격 제한. 이것도 일자리 나누기가 이게 진정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고 지금 교수들은 많은 보수도 받고 특권도 많은데 또 여러 가지 가서 많이 합니다. 하지 말고 열심히 애들 가르쳐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겸직 막아야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은 이미 상당수의 금액의 연금을 받는데 왜 또 합니까? 그거 대단한 자리 아니거든요. 하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많고 그런 분들 주면 되고 정치인들이 아까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도 이제 이게 뭐 이런 낙하산 문제 때문에 아까 공공 부분의 임금을 안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다. 자기들이 갈 자리니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설명했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와 관련된다면 산업에 대한 지원은 인적 자본이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장비나 시설이나 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산업,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 산업, 부품 산업, 소재 산업,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산업, 그다음에 뭐 여기 옷이 명품 옷 만드는 거, 농업도 이렇게 거의 고품질 농업, 뭐 관행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을 많이 쓰는 유기농, 자연농 이런 농업, 이런 데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길은 많다. 뜻만 있다면. 경쟁이 가능할까? 쉽지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책들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뭐 어떤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선진국 다녀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시장 원리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정말 기발한 이상한 정책들, 남들이 하지도 않은 정책들을 어떻게 찾아다가 그게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별로 시장에서의 방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엄청 오랫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10년간. 그래서 아쉽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걸 못한다면 한국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는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또 뭐 잘 말을 꾸미면 좋은 말을 갖다 쓰면은 그냥 또 정권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 이런 때는 굉장히 꿈에 부풀었어요. 뭐 이렇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제 책을 여러 번 봤고 제 책에 서평도 쓰고 뭐 항상 제가 가까이서 보는 책이 제 책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의 머릿속에 제 생각을 좀 넣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결국은 이제는 가능한 것은 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나라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알고 살자입니다. 알고 살아야 나라가 바뀌고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또 미래는 불확실하고 지금 굉장히 나빠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이. 그렇지만은 이런 걸 알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좀 더 살기 좋고 또 좀 더 결혼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